반갑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떨리죠? 좀 전에 설명하신 대로 정의평화기독연대가 주관하는 평신도 강단교류, 특히 저희 세길교회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저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기 전에 이렇게 걱정이 많았습니다. 최근 한 열흘 동안 계속해서 여러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사드 문제를 비롯해서 트럼프 방안과 관련해서도 삼보 일배 행진을 하게 돼서 그냥 몸살 날 정도로 했습니다만은, 어제는 또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 가서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연날리기 행사를 했습니다. 거의 매일매일 바깥 활동을 하면서 머릿속에 세길교에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이런 고민으로 이렇게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다가 역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들 중심에서 좀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세길교회는 오래전부터 저도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제가 1996년쯤 된다고 봤는데, 명동에는 향림교회를 나가다가 제가 91년도 장로 장립을 받고 세 사람이 장로 장립을 받았는데, 제가 나이가 가장 젊었습니다. 그때 제가 40살이었으니까요. 저보고 대표해서 인사 말씀을 하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떨리는 심정으로 인사를 했는데, 무슨 말씀으로 인사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장로를 4년만 하고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좌정에서 그냥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이미 우리가 교회가 좀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들을 했고, 그 교회의 장로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불신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차제에 새롭게 장로의 상을 한번 마련해보고, 또 장로가 이제 특정한 기간 동안 임기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그렇게 좋아 보이는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96년에는 95년도에 이미 장로 4년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만두게 두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세 장로님이 함께 서로 대화를 해서 이 차제에 우리가 좋은 제도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셔서 나머지 분들은 같이 동조를 하셔서 그 이후로 이제 임기제가 시행되기도 했었습니다. 교회 40주년 기념으로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그중에 몇 가지는 임기제뿐만 아니라 교회가 민주적으로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배경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96년도에는 제가 좀 자유로웠기 때문에 이 교회 저 교회를 좀 다녀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교회들이 가장 모범적인 교회인가. 그때 제게 세길교회를 추천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놨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강남에 살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3번쯤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못 찾았습니다. 이게 인연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만났으니 이거 하나님께서 그 인연을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주신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반갑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2017년 촛불혁명 1주년이죠. 그리고 6월 항쟁 30주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찬란한 역사의 한 해였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축제 분위기가 될 줄 알았습니다. 자, 이대로는 안 된다. 교회가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만은, 누구도 그 변화에 대한 총대를 쥐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의 평화 소식보다는 전쟁의 소문이 아주 요란했죠. 뿐만 아니라 대형교회, 명성교회를 비롯한 대형교회들의 추라한 그런 군상들을 보면서 한국교회의 안팎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우울했습니다. 부끄러운 초상, 불 꺼진 창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다는 말씀을 믿고 평화의 새 아침을 기다리며 쟁기를 손질하는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위안을 삼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남은 자, 즉 평화의 일꾼들이 이제는 뭉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길교회는 이미 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평신도 교회로서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꽤 오랫동안 이렇게 잘 버텨주셨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평신도 교회의 하나의 희망이고 새로운 하나의 좌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 5장 9절에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부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평화를 이루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세길교회는 저는 확신하건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바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평신도 교회의 하나의 길을 닦아오셨기 때문에 평신도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것들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세길교회는 평신도 교회이고 제가 다니는 들꽃향립교회도 준 평신도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목회자가 계시기 때문에 평신도만으로 이루어진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도 목회자는 충실하게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사명에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거기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나머지 교회 모든 행정과 일들은 평신도들이 알아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신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잊혀진 백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세상에 사실상 없는 존재로 취급당하는 것처럼 평신도는 교회 안팎에서 살 수 없는 존재와 다름없습니다. 있어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없어도 아예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길교회는 대단한 의미를 가진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길교회와 같이 우리 모든 교회들이 평신도의 존재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회복해야 할까요? 예수가 바라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제자로서 엄청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신용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진짜 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당시에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곧 예수와 같이 죽자는 말입니다. 예수처럼 부자들과 권력자들에게 저항하다가 함께 희생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자들과 권력자들에게 저항할 생각이 있는 목사와 신부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렇다면 그 역할을 평신도에게 거는 기대가 과연 온당한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해답은 평신도가 이제 답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평신도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과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 사이에는 굉장한 거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그렇지만은 우리가 방향을 옳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의 직분을 예수에게 핑계댈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의 직분은 시대에 따라서 변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만인 사제설에 의해서 이제 우리 평신도가 그 역할을 일부분 감당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 부서가 딱 3개가 있습니다. 통일선교부, 그리고 사회선교부, 그리고 교회 내부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공동체 선교부, 이렇게 3위원회가 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다 이 3위원회에 나눠서 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일선교부는 그야말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통일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통일 현장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회선교부는 그 통일을 이루기 이전까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들을 함께 극복하고 문제점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선교를 위해서 공동체 선교부는 교회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친교와 또 앞으로 해야 될 역할들을 서로 고민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까라는 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평신도가 앞으로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우선 교회가 성직자 중심주의를 일단은 타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평신도의 그 성직자화 현상도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신도의 평등을 강조해야 함을 전제로 해서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돌봐야 하고 평화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인적 자원, 재정, 설교,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모든 역량을 다 모아서 온몸으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오랜 식민 생활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모순들은 분단으로부터 일어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평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화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장 갈망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평화를 사랑하고 갈망하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현재 평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평화를 지금 박탈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평화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강대국의 농간의 평화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의 그 여러 가지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울고 웃고 했습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이런 상황에 오랫동안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이것이 왜 미국의 대통령이 한반도의 문제를 그토록 그렇게 좌지우지할까? 미국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들이 무기를 사라고 하면은 노할 수가 없습니다. 사야 합니다. 미국은 전 산업의 30%가 군산 복합체입니다. 말하자면 방위산업입니다. 무기와 전쟁 도구를 만드는 그런 회사가 30%나 됩니다. 자, 미국의 경제가 원만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 군산 복합체 30%나 차지하는 이 군산 복합체가 제대로 잘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구상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드를 배치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그들이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기를 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그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운운하면서 불안을 조성하고 결국은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와서 엄청난 무기를 구매하기로 이미 약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아마 1조 원에 가까운 무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식민 지배한 지가 벌써 70년 가까이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관심을 가져봤지만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들은 그동안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많은 단체와 서로 활동을 공유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만은 병동사 그리고 예수살기 그리고 반부패 운동하는 한국투명성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동대표로 있으면서 이런 일들에 소홀할 수 없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일들이 가장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소중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수살기는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가 아닌 이제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같이 행동하고 예수와 같이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 우리에게 굉장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길을 모색하는 그런 기독교 운동단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살기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반부패 운동하는 국제기구이죠. 한국투명성기구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본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부패로 인해서 엄청난 많은 그런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 무기를 구매하고 구입하는 그 가운데 엄청난 그런 부정부패가 깔려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공식적으로 5%는 그 사례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1조 원에 5%면 얼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상을 주머니를 챙길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지 않으면은 수많은 그런 국방비를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깡통 같은 그런 무기만 사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김영란법을 만들어서 청탁금지법을 시행하게 됐죠. 그래서 누구로부터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잘 봐준다라는 것을 근원적으로 우리가 막기 위해서 그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통사는 주로 평화 문제와 통일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명동 향림교회에 나갈 때 2대 목사로서 이제 홍근수 목사님께서 오셨는데 미국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평화와 통일 운동에 아주 몰두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평통사를 만들면서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저 역시 그 평통사에 함께 했던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턴가 평화 문제와 통일 문제가 제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평통사의 주요 활동은 평화 통일에 대한 연구사업 그리고 평화 통일 현장 활동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매양리 미군 폭격장 수없이 미군 폭격기가 그 매양리를 향해서 발사를 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그 탄들은 전부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될 것들입니다. 결국은 매양리 미군 폭격장을 폐쇄시켰습니다. 미군 역사상 자기들이 훈련장을 폐쇄한 것은 아마 처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평통사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뤄낸 쾌거입니다.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 참 끊임없이 하죠. 그 타켓이 어딥니까? 북한이죠. 북한을 향해서 그렇게
좋아봤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사면초가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핵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북한에 핵을 만들게 한 동기부여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선이 효순이 미국의 장갑차에 깔려 죽었죠. 그러나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평통산이 문제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벌써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이제 겨우 추모비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사고 거기에 추모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드 대책을 논의하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평통사가 처음으로 3년 전부터 이 사드 문제를 집요하게 함께 활동해 왔습니다. 사드 배치 현장 성주 소송리에 상근 활동자를 배치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은 그 성주 소송리 사람들에게 독일에서 주는 평화상을 받게 되었죠. 왜 독일에서 성주 소송리 사람들에게 평화상을 주었을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평신도가 이런 평화 문제에 함께 힘을 놓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평화 문제를 앞당길 수 있겠고 통일 문제를 앞당길 수 있을 텐데 참 아쉬움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반도의 주요 이슈들을 몇 가지만 소개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지 벌써 60년 넘게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고 지체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쟁을 잠시 멈춘다는 정전 상태입니다. 한반도 정세는 짧은 대화와 긴 대결이 반복되고 전쟁 위기는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미, 남북 간 대결은 한층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 변화를 유도해내고 점령 통치를 꾀할 정도로 막강한 한미연합 전력을 키워왔죠, 미국이. 나아가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명분으로 한미일 미사일 방어 체계와 군사동맹 구축을 우리에게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미와 서로 동맹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또 미일과 서로 동맹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일이 삼각동맹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일본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우리를 36년 동안 옥죄어온 사람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은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 체계를 관철시켰죠.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도 끌어냈습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만 보여도 선제 타격하겠다는 그런 맞춤형 억제 전략과 북한이 국지 도발을 할 경우에는 도발 원점은 물론이고 지휘 지원부대도 타격하겠다는 그런 국지 도발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습니다. 일촉즉발 한반도는 전쟁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왔습니다. 자, 이런 전쟁 위기가 과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서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맞춤형 억제 전략이나 국지 도발 대비 계획과 같은 이런 한미 당국의 공세적인 대북 군사 전략에서 오는 것일까요? 저는 그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그 무엇인가? 제가 판단할 때는 평화협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협정이라는 게 뭐죠? 한반도는 64년째 정전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장기적이고 비정상적인 체제이죠. 연평도 포격전이라든지 개성공단 폐쇄, 또 과도한 국방비, 청년이면 군복무에 시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한일 위안부 야합,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주한미군 사드 배치 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분단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봅니다. 이에 남북 당국은 남북 기본 합의서 1992년에 체결했죠. 현 정전 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간 평화 상태로 전환하기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제5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전 상태의 상태를 평화 상태에 전환한다는 것은 전쟁을 끝내는 상태, 곧 평화협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정전협정은 군사적 적대 행위를 종결시키기 위한 하나의 장치이지만 평화의 완전 회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정치적 국제법으로 평화를 보장해 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분쟁 종식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평화협정입니다. 그래서 남북 당국은 평화협정을 전쟁을 종결짓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당사국 간에 체결하는 협정이다. 이렇게 서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면서 군사행동을 중지하고 평화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맺는 협정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길만이 오늘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인가? 남북이 함께 민족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원래 이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제4조 60항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개월 내에 정치회의를 소집해서 모든 외국군을 철수하고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문제를 합의할 것을 건의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이 3개월 이내에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것은 물 건너가 버렸습니다. 2007년 남북이 채택한 14선언은 사항에서 남과 북은 현 정전 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죠. 그리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협력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려는 최초의 남북 합의서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진척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 현재 상태를 즐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맥락입니다. 누군가 우리 청바지가 필요한 것이고 누군가가 우리의 무기를 사주는 국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드라는 문제가 이제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70% 수출과 신용으로 먹고 사는 그런 통상국가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그 평화가 가장 경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62만 5천 명이라는 이 군인들, 누군가 자식들이 총을 들고 있는 한국의 평화는 바로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자녀가 62만 5천 명이라면 그와 연관된 가족들, 친척들 하게 되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식들을 군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평화는 우리의 아이들이 영구히 누려야 될 미래라고 봅니다. 전쟁이 끝난 이 종전 국가가 아닌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휴전국으로서 언제까지 남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국방비 지출 총액은 세계 10위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보면 미국 무기 수입은 세계 몇일까요? 1위입니다. 물론 2014년 기준입니다만 지금 아마 더 수치가 변치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전시작전 통제권이죠. 미국에 갖다 바쳤습니다. 우리의 곡간 열쇠를 미국에 바친 겁니다. 사드는 미국이 개발하고 미 군수업체 로키드 마틴사가
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조하고 미국이 관리하는 미국 미사일 방위 체계, 바로 이 MD라고 합니다. 핵심 무기입니다. MD의 핵심 무기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는 사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는 북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적 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가 기습적으로 강행되었습니다. 그들은 국민의 눈을 속이면서 거짓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드는 안보가 아니고 달러 대 위안화 통화 전쟁이라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미국 중국 경제 전쟁, 즉 기축 통화권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사드는 대중국 통화 패권의 전략인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축통화라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달러화가 세계의 기축통화로 부상했던 것은 미국이 정치 경제적으로 국제적인 패권자의 지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러를 쓰는 겁니다. 그러나 돌려 생각한다면 미국 달러화가 세계의 기축통화로 군림했기 때문에 미국이 패권자의 지위를 유지한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중국이라는 엄청난 그 나라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은 중국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제국의 몰락, 후국의 미래라는 책이 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미국이 해왔던 자료들을 전부 집대성해서 분석해서 미국은 몰락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후국의 미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대비할까라는 책들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역시 중국의 부상도 함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사드일까요? 미국을 위한 사드일까요? 한국을 위한 사드일까요? 아시다시피 사드는 레이더를 통해서 적의 공격 징후를 파악하고 포물 순으로 이렇게 날아가다가 목표물을 향해 낙하하는 단계 탄도미사일, 말하자면 고고도 미사일이죠. 40에서 150km 그 사이에서 요격하는 그런 미사일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드보다는 사드를 탐지하는 그 레이더가 있습니다. 엑스밴드 레이더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사드뿐만 아니고 그 레이더와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고고도 미사일 체계, 이것은 미국의 MD 핵심 무기이고 그 모든 운용과 작전 권한은 미군에게 있는 것이죠. 한반도는 남북 길이가 매우 짧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총알보다도 3배 내지 5배나 빠릅니다. 그래서 불과 2 내지 5분이면 북한에서 쏘면 남한에 도달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사드가 감지를 못합니다. 감지를 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준비하고 발사해서 정확하게 조준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눈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 사드는 아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북한을 감시하고 북한의 무기를 위해서 존재한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남한을 겨냥한 북한 탄도미사일로 사드를 요격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2 내지 5분이면 도달하는데. 탄도미사일은 대기권에서 공중제비를 돌거나 또 나선형 회전을 하며 낙하하기 때문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탄도미사일이 미사일 몸체를 파괴하고 나면은 그 파편이나 또 가짜 탄두가 함께 날아갑니다. 똑같 미사일 하나만 띄우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10발을 함께 발사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무기는. 그럼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나머지는 다 가짜입니다. 그 중에 10가지를 누가 어떻게 발견하고 그것을 떨어뜨릴 겁니까? 하나만 떴다 할지라도 그것을 판별하고 명중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시간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그래서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동시에 대량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 요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패트리엇으로 수도권이 남은 사드로 방해한다는 한미 당국의 주장은 어쩌다 하나 맞출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요행수를 바라는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의 주장만이 아닙니다. 사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미 국방부에 이미 다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 자기들 했던 얘기들을 감추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한일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한국과 일본이 군사 비밀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맺는 협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국방부 장관 비롯해서 그들이 다 그렇게 저질렀죠.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 정보, 말하자면 우리가 북한에 관한 정보는 훨씬 빠르고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일본보다는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우리는 일본에 넘겨준다면 일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악용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을 쳐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북한을 자기 땅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북한 통일에 관한 꿈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북핵미사일 관련 정보는 쓸모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보가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 일본의 정보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은 대북 방어에 충분할 정도로 독자적인 정보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본한테 북한 잠수함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데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북한 잠수함은 우리에게 위협되지 않습니다. 그럼 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을까요? 이것은 미국의 요구에 의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이 통합 MD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국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바로 한미일 MD 및 동맹 구축을 위한 겁니다. 한미일 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한일 또 한미일 동맹 구축과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비밀문서에서 그런 것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한일 관계는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이제 군사동맹 관계로 변하는 겁니다. 한국의 대북 정보가 일본에 넘어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일본의 대북 선제 공격을 결행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는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자위대 한반도 재침략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중국이 왜 그토록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반대해왔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중국 포위를 위한 한일 군사동맹 수립이 목적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때문에 일본에게 군사적으로 종속될 우려는 없을까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한일 군사보호협정은 국회 비준의 대상이죠. 그런데 그들은 국회 비준 동의를 피해왔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전횡이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그러면 폐기시킬 방안은 있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약의 폐기 또는 탈퇴는 그 주권 국가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우리가 한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이 워낙 많습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당의 신사를 세우고 절하며 지킨 교회당, 그 건물이 교회일까요? 그들이 지키는 교인의 머릿수가 우리가 지켜야 할 교회의 본질인가요? 교회 소유의 재산이 지켜야 할 교회일까요? 평화와 정의에 대한 믿음이 버려지는 곳에서는 하나님도 버려진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편에 선다는 것은 추상적인 구호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빌딩이나 조직, 또 기독교의 전통, 이런 것을 지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내적인 정당성을 지켜나가는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지키며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하나님 나라는 해방의 실천을 지향하는 공동체여야 할 것입니다. 서로 완벽한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공동체여야 할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인종이나 성별이나 종교나 이데올로기나 지역이나 문화 세속적인 그런 음모들을 폭로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사회적 해방과 인간의 내면화된 죄로부터 해방이 동시에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한국 교회는 그동안 교회가 이루어온 반독재 투쟁, 또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세운 훌륭한 전통을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한국교회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정의 평화의 길을 가기보다는 교회의 양적 성장을 제1로 삼아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경제적 발전이라는 그런 미명 아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사회 정의에 무감각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군사주의에 볼모가 되어 가도록 앞장서는 역할을 교회가 범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신앙의 훼손이고 잘못된 우상 숭배의 길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의 이런 현실을 개탄하며 결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하고 방관한 죄를 고백하면서 이제 새로운 길을 걷고자 우리의 신앙을 재차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육식 사건은 인간의 존재를 새롭게 하며 달라진 존재의 자격과 지위를 밝혀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천한 말구유에서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신적인 지위로 수용하신다는 인간 존재의 대변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보다 위대한 인권선언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대권리장전이며 하늘과 땅을 갈아엎는 놀라운 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장소로서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방법에는 광범위한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소한 일까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창조를 계속하며 완성시켜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 모두를 동반자로 초청하셨습니다. 우리 세길교회가 평신도 교회로서 우리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세길교회가 평신도의 역할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수행한다면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는데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큰 평화와 통일의 차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뒤쳐져서 따라가는 많은 평신도들이 세길교회가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목표가 될 수가 있고 하나의 이상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길교회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그 관심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을 많았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20분만 설교하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좀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어제 늦게 연날리 행사를 와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최종적으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이 교회를 오시게 한 저희 우리 장로님 계시는데 제가 문화활동을 많이 하니까 문화예술 활동을 많이 하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그동안 경험을 살려서 말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오늘과 같이 이런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그것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오후에 이제 사드 문제 토론을 하니까 사드 문제가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에게 많은 자극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사드와 관련된 또는 평화와 통일의 그 길을 여는 세길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